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절기상 대설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도 등 전국이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앞바다와 모든 해상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창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특집 KBS 일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일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무려 500건이 넘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요소수 사태와 코로나 마스크 대란 등으로 추진된 공급망 안정화법, 또 이태원 참사 이후 주체자 없는 행사 사고에 책임을 명시한 재난안전기본법, 또 어려운 농업 농촌을 돕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수두룩합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싸우느라 밀린 숙제, 벼락치기가 가능할까요? 본격 총선 체제에 들어가면 관심이나 있을지, 무더기 자동 피해기도 우려됩니다. 오늘은 진짜 제3지대 정당이 누군지 증명하겠다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어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55%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하이의 손 잡아줘요. Let me hold your h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I want you to come back. I want you to love me again. 나의 손을 잡던 그때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다시 알 수 있게 한 번만 더 손잡아줘요. 온기를 느끼게 해줘요. 바람이 불어서 차갑단 말이에요. Let me hold your h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I want you to come back. I want you to love me again. 나를 안아주던 그때의 품속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다시 알고 싶죠. 마지막 그날 밤 작별 인사하고 돌아서서 서 있는데 차가운 눈물만 한 번만 더 날 안아줘요. 사랑을 느끼게 해줘요. 마음이 비어서 차갑단 말이에요. Let me hold your h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I want you to come back. I want you to love me again. Again. I said 1, 2, 3, you. 오늘도 한 발자국 돌아와 달라고. You. 1, 2, 3, you. 오늘도 한 발자국. 4, 5, 6.
come back. I want you to love me again, again, again.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언론에 좀 많이 나왔었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예. 장관급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 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익히 이미 알려졌습니다만 검사 출신이죠. 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수부장 등을 영입을 했고 이게 이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2007년 대선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그리고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를 했고 2009년에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이 돼서 2011년에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사내의 중수 이과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이전부터도 계속 이제 존경하는 선배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는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기 실장이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김홍일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여인 후에 소년가장으로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석박지를 보면은 이제 이 김홍일 선배가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네. 어렸을 때 이제 석박지를 이제 담가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부족해서 네. 부에다가 이제 소금만 해서 담가 먹었다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가난했는데 훌륭한 검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인상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인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까운 사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 언론이 많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장 역대 방통위원장들 보면은 법조인이 안 계셨던 것도 아니긴 해요. 이분도 2013년인가요? 그때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 활동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거세게 야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네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이건 공정과 상식을 짓밟는 어불성설의 인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판 하나의 선배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육사의 과거 하나회에 좀 비교를 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이제 대선 당시에 이제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네. BBK 의혹이라든가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당시에 결론이 이제 열심히 수사를 했지만 이 의혹을 사실로 확인할 근거가 없다 이런 내용의 결과를 내놓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걸로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잘못한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게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인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예상을 안 한 건 아닐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이 있었을까요? 김대기 비서실장의 예. 경우에 이 검사 출신이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및 균형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특별히 강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예상된 어떤 비판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여당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이 정상화가 지금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으니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을 한다. 이런 논평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허가 사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급하긴 하지요. 예. 그렇죠. 다만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이 점은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네. 국회 과방위 소속의 허은하 의원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이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르던 분으로 훌륭한 분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예.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한 분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평을 했고 이게 민주당의 언론 장악 프레임만 강화할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제고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비판을 거세게 하고 있지만은 여당에서도 일부 비판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네요.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를 찾았는데
이 뭐 대정부 질문 뭐 이런 내용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정책의원총회 이 자리에 참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정책의원총회를 진행을 했는데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이민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 네. 이 한동훈 장관은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에 불과하다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예. 이대로 아무 조치가 없으면 인구 재앙이 돼서 이게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이민 정책과 이것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 이 점을 역설을 했습니다. 오늘 의총에는 이민청 이외에도 지역 필수 의료 확보를 위한 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이랄지 그리고 우주항공청 설치 또 내년도 예산안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설명하러 온 것은 한동훈 장관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 점이 여러모로 여러 시각에서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각 중 하나가 혹시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정계 진출 관련된 뭐 발언이랄지 아니면 그런 어떤 모양을 보이는 행보랄지 이런 것들이 없을까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신고식이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동안에도 언론이라든가 또 저 같은 평론가 뭐 이런 쪽에서 한동훈 장관의 총선 역할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모로 이제 전망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의원총회에 와서 이런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오는데 예. 이 이민 정책이 당연히 이제 행정적으로는 법무부 소관이 맞습니다만 또 이민 정책의 전체 얼개라든가 또 이민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알아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소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부 전체의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합의가 필요한 영역인데 뭐 외교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어떤 뭐랄까요 본인의 생각을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이상의 어떤 그러한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또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거여서 네. 굳이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 와서 이 점을 강조했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예고한 게 있는 게 아니냐. 기자들은 이제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게 바로 이제 정계 진출이라든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당위를 갖고 행보하는 게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관련 질문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겠죠. 오늘도 물어봤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또 구체적으로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로서 진퇴의 문제는 네. 제가 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매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을 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오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 직접적인 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내가 진퇴하는 거는 내가 정할 수 없다. 이런 답까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하고 또 지도부 그리고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오늘 5시에 만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 당대표실에서 만났는데 참 두 분이 만남이 전격 회동이라고들 언론에서도 표현을 하던데 대표가 데려온 분을 만나는 거 이렇게 좀 어려운 거였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난 17일에 회동한 이후에 이제 19일 만에 이제 만나는 것인데 네. 그동안에 이제 여러모로 이제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나는 거에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두 사람이 만나서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어떤 혁신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이제 뜨거웠는데 예. 그런 것들을 제안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 그래서 이런 혁신 의제에 대해서 지도부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판단하고 소화할지에 대해서 앞으로 잘 그 내용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도가 돼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비공개로 만남이 전환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제 전망하기로는 아마도 일단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서는 뭐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지도부가 공감을 나름대로 하지만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어떤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선 기획단이라든가 또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 구체적으로 공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단위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이제 보도를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계속 갈등 국면을 가다가 뭐 그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면 김기현 대표나 지도부의 입장에서도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만난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가 어쨌든 활동을 이제 종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니냐. 혁신위 내에서는 그런 좀 시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자연스럽게 활동 시한이 돼서 종료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도부도 이 혁신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또 이른바 친윤 핵심이라든지 또 중진들이 혁신의 어떤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 더 이상 혁신론이라 하는 것이 소용이 없으니 우리가 차라리 조기에 해산하자 뭐 이런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네네. 혁신위가 좌초를 하는 모습이 되게 되면 애초에 혁신위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혁신위에서 나오는 어떤 혁신의 제안에 대해서 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곤란해지니까 그럴 수 있죠. 이러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이제 해석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만남이 긍정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잘 끝나게 되면 내일 이제 혁신위가 이 지도부 중진 그리고 친윤 인사의 험지 출마 안건에 대해서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것에 대한 톤 조절이라든가 지도부가 수용이 가능한 방향의 어떤 그러한 형식의 정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가 뭐 공개된 자리에서는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혁신적 아젠다를 많이 제시하고 실천 가능한 것들을 존중해서 잘 녹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의미 있게 들렸어요. 오늘 많은 언론들 오신 거 보면 그동안 활동 잘하신 것 같다. 수고하셨다. 이거 그만큼이면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마무리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계속 속보 내용 나오면 중간중간 전해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전격적인 만남을 갖는 게 어제 혹시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그 점심자리 이후에 좀 봉합하자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었나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언론의 해석은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고 그리고 오찬을 비공개로 했습니다만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당에서 또 공개를 했죠. 그렇죠. 네. 당 지도부가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어떤 일련의 이제 사정을 보면은 김기현 지도부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혁신위가 나름대로 이 자신들의 어떤 혁신안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비대위 전환 필요성이라든지 비대위 전환 필요성이라는 게 사실 또 어떻게 얘기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네.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김기현 지도부와 혁신위 간의 파워 게임처럼 이제 되는 양상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김기현 지도부는 유지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혁신위가 거기까지는 이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이 구도가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김기현 지도부도 거기에 이제 화답해서 혁신위의 어떤 안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봉합할 수 있는 좀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의 자리가 오히려 김기현 지도부 입장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해석도 나오는데 예. 결과적으로 오늘의 어떤 자리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게 내일에 앞서 말씀드린 보고의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이제 최종적으로 혁신의 어떤 성패랄까요? 그런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의 단합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 이른바 명락회동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날까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도 오늘 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를 오늘 했는데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기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의 현안 중에 하나가 이낙연 전 대표를 출당시켜야 된다. 예. 뭐 제명해야 된다. 이런 당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누구나 열어놓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 회동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는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해석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러한 행보가 지금 말씀드린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에 대한 이 강성당원들의 청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이것도 진화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여기에 올라온 이 출당 청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내용은 삭제라라고 지시를 해서 이게 지우라고요? 그렇죠. 오. 없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페이스북에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즉 이걸 둘러싸고 이낙연 전 대표의 뭐 탈당의 어떤 뭐 가능성 또 신당을 창당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은 상황에서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한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그러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이낙연, 정세균, 뭐 김부겸, 뭐 삼총리가 뭐 뭉치니마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밝혔습니다. 근데 민주당 또 하나 문제가 있네요.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이 뭐 퇴행이냐, 뭐 실리적인 선택이냐 뭐 하던데 선거제 개편 놓고는 여전히 좀 내용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예. 또 페이스북에서 불의와 끝까지 싸우고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던 그 이재명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쓴 건데요. 예. 퇴행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도 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길을 간다면 그 후과는 민주당 모두가 안아야 할 역사적 책임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민주당이 지금의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예. 그냥 다른 세력하고 연대할 것이냐 이 쟁점도 있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이제 그 이전에 20대 국회 이전에 이제 병립형 비례제로 그냥 돌아가자 예. 이런 논의도 상당히 이제 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김두관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를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최근에 그러한 기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어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정당이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네. 이제 일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당내에 이제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취지의 그런 가능성도 일부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사실상 지도부의 뜻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김두관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강경파라고 해석이 되는 소위 말하는 철험회 소속의 일부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의원들도 지금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오늘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든지 이렇게 좀 태행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전직 총리를 지냈던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또 이낙연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좀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들이 이제 최고위 끝나고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본 것 중에는 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고 있는데 네. 나름대로 지금 판단이 있겠죠. 그렇겠죠. 판단이 섰는데 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는 네. 뭐 조만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또 조금 전에 기자들과 또 만나면서 전직 총리들과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뭐 삭제 지시 내린 것에 큰 뭐 의견은 없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2의 지금 요소수 대란이 올까 걱정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특히 화물업 등등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정부가 계획은 3개월분 이상의 요소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일단 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 신문 일면에도 많이 예. 이제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 최근에 산업용 요소에 대한 중국 당국이 물량 통제에 나서고 하면서 제2의 요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오늘 판매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제3국 수입 다변환에 대해서 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현재 운영 중인 공공 비축 물량에 대해서 좀 과감히 이 확대를 비축 물량 방출하는 거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3개월분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수입 대체선이 확보가 돼서 또 기업들도 또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이제 한 상황이니만큼 2021년도에 그 요소수 대란 그때와 달리 충분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만큼 예. 국민들도 안심하고 지금 필요한 물량만을 구매를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좀 보도를 보면은 지금 중국 비료업계가 성수기인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고 중국 주요 업체들은 내년 전체 수출 규모의 평소 5분의 1 수준으로 이 수출을 줄이자라고 합의를 한 상황인데 예. 중국 체제의 특성상 이게 당국의 이제 협의라든가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중국산 요소에 상당히 이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이후에 국내 수급의 차질이 상당히 예상이 되니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년 전과 같은 대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다만 현장에서는 일부 지역의 주유소 매장에서 사재기 조짐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부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그러한 이제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만 대책이라는 게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좀 이렇게 기하다가도 실제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신뢰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정부가 나서서 좀 안정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없도록 좀 매끄럽게 정책을 운영을 해서 정말로 이제 이 대란이 없을 수 있도록 네. 잘 준비를 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브리핑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나와주세요. 네, 비가 내리는 구간이 늘면서 곳곳으로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에서 남사까지 10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동탄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오산부터 정체 심해졌습니다. 이후로는 동탄터널에서 신갈분기점 사이와 판교 일대,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양지터널에서 용인 사이와 다시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 고요. 동수원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군자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북충주 나들목 진출램프 갓길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공동혁신구역입니다. 공동혁신구역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센터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김용태 의원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열심히 뭐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 여쭤볼 거 많아요. 네. 우선은 이번에 대통령실 개각 개편 이런 거에 대한 평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냐고 물어보신 류호정 의원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거꾸로 가겠습니다. 제가 좀 청개구리입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이렇게 좀 개각의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딱 봐도 총선용 개각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총선용 개각이라 하는 것도 어떤 의미겠죠. 근데 이제 바로 직전에 저희 장관 후보자 지명식이 그러니까 신원식, 김행, 유인촌 장관 후보자였을 때를 떠올려 보면. 네. 그때에 비해서 여론의 평가 중에 지금 장난하냐, 왜 다 투사를 보내놨냐,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 셈이냐, 이런 류의 이제 평가는 지금 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다만 이제 경력에 맞느냐, 전문성은 있느냐 하는 게 얼마나 호사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사실 이제 기준이 많이 낮아져서 기준도 이제 많이 낮아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아직 이제 검증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정치 언론의 평가를 좀 기다려봐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여성 장관 지명자가 늘고 하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분이 일단 오셨죠. 네, 권지웅 센터장님 서호남 탈피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전문성을 좀 강조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반대의 평도 있고요. 저는 국정 기조의 변화는 없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개각 이렇게 보이던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추경호 전 부총리가 사실 세수를 59조 원은 펑크를 냈어요. 예. 이 정도면 원래 경질돼야 될 사안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굴 다시 지명했냐면 같은 팀이었던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로 바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다라고 한 것 같고 외교부 차관을 중기부 장관으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업무를 좀 하니까 외교부 경력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네. 중기부는 사실 그렇게 여겨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신시장을 개척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이제 말을 이제 다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정말로 인재가 없어서 그랬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면에서 어쨌건 아주 오만한 개각이다. 네. 이제까지 나는 틀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대로 갈 거다. 이런 개각으로 보입니다. 예. 김용태 위원님. 일단은 장관 그 후보자분 중에 그 검사 출신은 안 보이셔가지고 예. 저는 뭐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또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될 수 있는 분들 좀 많이 모셨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네. 저는 말씀 중에 그 아까 서운함 탈피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 거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되고요. 예. 다만 이제 권지웅 센터장께서 외교부 장관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또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분 나름대로 그 개발협력국장도 지내셨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수출을 할 때 어떤 본인 큰 회사다 보니까 정부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덜 하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운영하시다 보면은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도움, 특히 외교부 대사관의 도움, 또 코이카의 도움 이런 게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예. 네, 대사 경험도 있고 아마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본인께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전문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단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나름대로의 전문성 갖추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장관 후보자 중에는 검사 출신이 안 계시지만 장관급 중에는 오늘 한 분이 지명됐습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는데요. 권 센터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코미디죠. 코미디 어느 부분이 제일 웃겼습니까? 일단은 뭐 한 측면에서는 정말로 대통령 주변에 인재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명해서 임명된 게 7월이거든요. 예, 올해 예. 7월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5개월이 되어서 국민권익위도 이제 그 업무를 막 맡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뺀다? 그럼 국민권익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임기가 원래 3년이에요. 네. 그리고 합의자 행정기구여서 독립성을 되게 보장해야 될 곳인데 거기 있는 사람을 빼서 쓸 만큼 인재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네. 전문성은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검사면 다 잘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 전에 방통위원장이 법조인이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실 방문진 이사였고 민원연이라고 사실 시민단체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했던 분입니다. 관련 있는 일을 해본 사람이었다. 그렇죠. 예, 같은 법조인이 아니다. 네. 예, 그 근데 이제 말씀이시군요. 검사만 하시다가 국민권익위는 그래도 부패 관련한 일이니까 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 방통위원장은 완전 뜬금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류 의원님.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 무엇을 또 때려잡으시려고 방통위원장의 검사 출신을 이렇게 지명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때려잡는 곳은 아니잖아요. 예, 뭐 예. 독립, 중립, 공정 뭐 이런 키워드를 이제 충분히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하고 네. 뭐랄까 이런 방식 이러한 방향이라면 사실 또 정부의 입맛에 안 맞는 메시지가 나오는 곳들을 또 이렇게 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시선만 더욱 커질 뿐인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아마 또 그래도 합이라도 잘 맞으려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네. 어떤 합을 맞추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네. 김용태 의원님, 근데 대통령실은 김대기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균형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네, 예. 왜냐하면 결정할 사안들이 워낙 많은데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뭐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류 의원이나 권지용 센터장의 말씀이 네.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검사야? 왜 검사 출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개월밖에 안 된 국민권익위원장께서 다시 방통위원장이야? 이런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사권자께서 국정 철학을 담아가지고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분을 왜 지명하게 되었는지 전 대통령실과 여당이 보다 더 설득을 많이 하고 홍보를 더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국민들께 더 많이 이분을 지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더 말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각 관련해서 자리를 비우게 될 이제 그 장관 분들 중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관련해서는 뭐 어디로 나오느냐도 관심사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그 뭐 정치적의 첫 행보라고 할까요? 정광훈 목사를 찾았다라는 매체 보도가 나온 다음에 오늘 SNS 통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정치 모임이 아니었다. 그리고 특정인이 참석했다고 그를 지지하기 위해 갔다는 식으로 짜맞추지 말아달라. 뭐 기독교 관련된 신앙 간증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행보가 좀 오해를 사기 쉬운 행보였나요? 아니면 우리가 일부러 굳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류 의원님? 왜 뭐 하라고 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가요? 아니 보통 예. 근데 제가 측근이었다면 예. 첫 행보로 강성 지지층을 만나러 가라고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좀 더 대중적이고 좀 폭넓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행보를 추천했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보통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원희룡 장관의 지금 정치 행보가 크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한켠에는 당연하기도 한 게 그러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경선 후보 시절에 정광훈 목사에게 도와달라 청하고 예. 전두환 씨 행적 찬양하기도 하고 또 안철수 의원이 오매불망 그 이준석 대표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다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행동들이었잖아요. 예.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무엇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인정받으려면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원희룡 장관은 별로 이 지금 본인 행보에 본인도 동의를 잘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이걸 해놓고 난 다음에라야 대권에 근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지 네. 오판이라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센터님. 저는 감 떨어지신 것 같은데요. 원장관께서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희룡 장관은 보수에 좀 합리적이고 예.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막 백지화하고 갑자기 뭐 이재명 보고 싸우자고 막 이럴 때부터인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 행보로 정광훈 목사를 만난다고 하는 거 중도 확장력을 스스로 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뭐 그 집회가 그 정광훈 목사도 그냥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정광훈 목사가 거의 다 마이크를 쥐고 했던 행사예요. 그러니까 예. 정광훈 목사 행사에 간 것과 거의 진배 없는 그 자리에 첫 번째 행사를 첫 번째로 갔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네. 이야기를 하고 뭐 본인께서 했던 몇 가지 일들을 언급하면서 공산화를 막은 것, 뭐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게 되게 잘한 두 번째 일이다. 뭐 이런 간증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보통 어떤 고민하는지 전혀 모르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로 저는 장관님께는 국토부 일이나 좀 잘 마무리하시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총선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 원희룡 장관께서는 어제 그 국토위 전체회의 나와서 자기가 했던 일 중에 제일 마음 아팠던 일이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된 일이었다라고 말만 그렇게 하지 피해자들 관련한 구제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피해자들 어제 저녁에도 그러니까 국회 앞에 모여서 거의 울다시피 울부짖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로 도망가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네. 저는 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네. 분명히 총선에 나가면 저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께서도 혹시 비슷한 의견이시면 제가 다른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뭐 저는 그러니까 감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권지웅 센터장의 의견보다는 류호정 의원의 판단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께서 바꿔 말씀드리면 네. 아직도 우리 당에 굉장히 그립감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당에서 전당대회라든지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광훈 목사를 먼저 찾아가고 이분한테 뭔가 어떻게 좀 좋게 보여서 해야지만 우리 당에서 뭔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같아서 좀 네. 아쉬운 측면이 많죠. 다른 질문 드렸던 게 뭐였냐면요. 국민의힘 혁신이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조금 예. 전에 그 만나고 나와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네. 5시쯤에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지도부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당대표실에서 만났는데 들어갈 때는 이제 뭐 그동안 활동 잘하신 것 같다,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김기현 대표가 이제 나와서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해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뇨한 위원장께서 김기현 대표의 희생,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기현 대표는 이뇨한 위원장에게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1일에 최고위에 혁신위의 혁신안을 종합 보고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가 잘 된 걸까요? 두 분이 뭐 싸우는 각을 세우는 모습들도 네. 보였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근본 배경에는 한 모험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나서 뭐 몇몇 혁신위원들이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끌기용 혁신이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사실 당이 쇄신의 모습이나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혁신이가 말하는 그런 혁신 모습들도 사실 저게 정말 혁신인가? 이렇게 의아하는 부분들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구설수에 오르는 부분들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당이 더 위기에 빠졌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혁신은 전 실패했다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책임을 지기 싫다 보니까 두 분께서 막판에 지금 화해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 대령 같은 건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이 체제로 총선에 이길 수 있나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류 의원님 안 그래도 저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네. 제가 오전에 예.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 예. 방송에서 그 이제 용산과 김기현 대표가 만난 것을 두고 뭐 판정승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돌 때 예.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게 아니라 일단 김기현 대표와 혁신위를 화해시킨 거다 이거는. 왜냐하면 혁신위를 용산에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당 얘기를 나눴으면 화해를 시켰을 거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어차피 총선은 두 분 모두에게 안 맡길 거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갔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혁신안 존중해서 잘 녹여내 좋은 결과물을 만들 거다 이런 헤드라인이.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은 뭐 감사하다 뭐 이런 말을 주고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분란을 이렇게 잠재우는 그 예측이 맞지 않았나. 그런데 그 제가 마지막에 전해드렸던 내용처럼 주류 희생을 포함한 혁신안을 11일 최고위원회 보고하는 걸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화해 이상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그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혁신위가 시작되었던 이유가 그 수직적인 당정 관계 때문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말 중요한 부분은 짚지 못했을 때 네. 그럼 그 다음으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중진, 뭐 윤핵관, 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냥 뭐 최대치, 그러니까 가장 건들 수 없는 무언가 하나 남겨도 그 다음 2순위의 무언가를 한 셈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 혁신위는 더 이상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 선생님 그래도 우리 저 코너 제목이 공동 혁신구역이니까 네, 네. 그 국민의힘 혁신 위회와 당 대표 간의 이런 맺은 말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의 자발적인 어떤 조치라고 보이기보다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난 다음에 이런 조치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허가한 일 뭐 이렇게 좀 여겨지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도부가 그 안을 받는다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싫어하는 일은 내가 안 하도록 할게라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말했다고 하면 예. 뭐 혁신위 안을 뭘 받든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어쨌건 대통령께서 자기를 보호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최소한의 것은 해준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그림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아까 앞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깨고 나와야 국민의힘이 여당답게 움직일 텐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저는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자체를 김기현 대표께서 모셔왔어요. 김기현 대표께서 나름대로 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나서 이 지도체제 책임을 좀 덜기 위해서 모셔왔던 게 이뇨한 혁신위원장인데, 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지도부랑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화해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저는 혁신안을 제대로 내세우지도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건강한 당정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못했고, 정작 혁신위원장이 진짜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했고, 혁신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각을 세우다 갑자기 화해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여당 상황을, 그러니까 정말 강서구청장 패배하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국민의힘이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을 성취했는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지도부가 정말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본인이 데려고 왔는데 갈등을 세우는 건 자기 부정인가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오늘도 저도 아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정격 회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전격적으로 만나야 될 분 사이신가 싶은 부분도 좀 아이러니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11일에 어떤 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출당 요구가 있었고, 당이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떡하겠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조감이 있는 그런 발언도 했고요. 조금 전에는 이제 삼육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전직 총리들과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준석 전 대표랑은 약간 선 긋는 답을 또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당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 명락회동, 재성사되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 센터장님,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 그리고 화합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출당해야 된다라고 했던 청원은 이재명 대표가 그 출당 청원을 삭제하라는 지시로 없어졌습니다. 네네. 저는 그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이낙연 전 대표는 조금 전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 나왔는데 네. 그게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대요. 네. 근데 어쨌든 예. 저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견을 낸다고 해서 출당 요구가 그냥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처음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목소리를 되게 높이시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1차적으로는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당을 만드는 것까지 갈 것이냐라고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계신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그건 신당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언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 총리들의 만남 자체로 뭔가 신당이 가속화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 총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신당에 대한 동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선거제 관련해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에 더 방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요. 요 질문에 대한 답은 권 센터님께 듣고 류 의원님께 다른 네. 거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그 지금 세 번째 권력 함께 하기로 했던 장희연 의원께서 정의당 잔류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좀 입장차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예. 정의당 아니 장혜영 의원의 그 정의당 잔류가 아니라 예, 세 번째 권력 탈퇴입니다. 이게 무슨 세 번째 권력을 만들었을 때부터 네. 지금까지 세 번째 권력 가입한다는 게 정의당 이탈을 뜻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 세 번째 권력 탈퇴가 정의당 잔류를 뜻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장혜영 의원도 이제 양당 체제를 돌파할 강하고 좋은 새로운 정당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 그 속도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 있었고, 이견이 있는 채로 계속 함께하기는 힘들어서 한 11월 중순 즈음부터 언제 이렇게 시기를 조금 조율을 해서 우선은 탈퇴를 하게 됐고요. 네.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각자 위치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 나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네. 권력은 원래 계획대로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예. 이제 신당 창당의 속도를 낼 생각이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정기총회를 열어서 신당 창당 방침에 대해서 회원들 승인을 받을 거고, 네.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이제 다음 주 안에는 저희 창당 로드맵을 시민들께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예요. 네, 누가 함께 언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네, 네.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혹시 김용태 의원 아까 그 민주당 관련돼서 뭐 의견 있으시면 마지막 코멘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창당하고 탈당할 명분을 만들어 달라라고 전 해석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직접 나갈 수 없으니 지금 당내에서 쓴소리를 용인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민주당 당원들 이른바 극성 지지층들이 출당시켜주면 받겠다, 그러니까 명분을 달라, 이런 얘기로 좀 읽혔습니다.
류호정 의원님 그 한 가지만 네.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의당 나가세요? 아니요, 그렇죠. 저 공천 심사 저 2등으로 넣었습니다. 네. 이제 곧 결과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동혁신구역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권지웅 민주당 전사기 고충수업 센터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소년의 긴 꿈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수상한 밤들이 계속되던 날 언젠가부터 나는 좀 달라졌다 빛바래간 내 웃음이 눈치 없이 삐져나올 때에 푸른 바람이 그쳐 언젠가부터 나는 좀 달라졌다 내 안에 수많이 너를 조금씩 궁금해할 때 I want to shoot a movie with you Hold your hand and walk on fire with you. Why am I blooming when I'm naked? You walk and change the world to be with you. So take my hand, walk on fire with you. Oh yeah.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혜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행방불명된 부모 대신 혜주를 키워온 할아버지와 할머니. 하지만 이젠 두 분 모두 연로해 건강이 좋지 못한데요. 뇌병변 장애로 24시간 소변 호스를 차고 있는 할아버지와 주 3회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식사는 물론 거동과 대소변 처리까지 혜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7의 여고생. 한창 꿈을 키울 나이지만 정작 자신은 돌볼 여유조차 없는 혜주. 혜주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곳곳에서 천둥 번개 동반해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적겠지만 꽤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1cm 정도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 밤까지 오는 가운데 천둥 번개는 물론이고 돌풍도 예상되고 일부 지역은 구름 내의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우박이 형성돼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조금 쌀쌀해지긴 하겠지만 예년 수준의 기온이 되겠고요. 모레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눈비가 얼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은 낮 기온 10도 이상 되겠고요. 모레는 중북부도 10도 이상, 그 밖에 전국의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도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일부 상당히 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람이 상당히 강해지겠습니다. 우선 제주부터 강해져 내일 새벽에는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산지의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파도도 오늘 밤부터 남해 먼바다 등 먼바다 중심으로 내일은 대부분 해상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강원 산지의 대기가 건조하고요. 강풍 부는 지역이기도 해서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분포로 서울은 영하 1도, 철원 영하 6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1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상 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경력이 없는 검찰 출신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수출을 중단한 산업용 요소의 국내 재고가 충분하고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요소수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이 2만 2천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단속 인원 중 10대와 20대가 전체 마약 사범 중 34.6%를 차지했습니다. 검찰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초기 등판 가능성뿐 아니라 세습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간 분쟁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5년 사이 10배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After the Love Has Gone. Love was all we could do. We were young and we knew in our eyes were alive. Deep inside we knew our love was true. For a while we paid no mind to the past. We knew love would last every night. Something right would invite us to begin the day. Something happened along the way. What used to be happy was sad. Something happened along the way. And yesterday was all we had. And oh, after the love was gone, how could you leave me out? And not let me stay around. After the love was gone,
Never knew that what was wrong, oh baby, wasn't right. We tried to find what we had. Tears, sadness was all we shared. We were scared this affair would lead our love into something happened along the way. Yesterday was all we had. Something happened along the way. Used to be happy and sad. Something happened along the way. Yesterday was all we had. After the love was gone, how could you leave me out? How could you leave me stay around? After the love is gone, what used to be right is wrong, and love is lost be found. After the love is gone, what used to be right is wrong, and love is lost be found. After the love is gone, what used to be right is wrong, and love is lost be found. After the love is gone, what used to be right is wrong, and love is lost be found. 그동안 저희가 너무 거대 양당 얘기만 했나요? 제3원내 정당 정의당 상황은 어떨까요? 정의당은 최근에 총선을 대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고 또 선거 연합을 시도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의당의 미래와 명운, 진짜 제3지대 정당이 누구인지 증명하겠다. 정의당 찍었던 270만 표 내년에 되찾겠다. 이분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첫 질문을 좀 바꿔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공교롭게 네. 요 직전에 네. 저 출연자분의 한 분이 이제 류호정 의원이셨는데 네. 류 의원이 나가기 전에 멘트를 하셨어요. 네. 새 당을 만들겠다. 네. 하지만 탈당은 안 할 거다. 네. 어떤 그러니까 저도 방금 예. 대기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예. 처음 들어가지고 예. 놀랍고 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고민인데 네. 뭐 새 당을 만들겠다를 그 전에 제가 한번 뵀을 때 얘기는 그 새 당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그 새 당에 뭐 정의당에 포함돼야 되는지 안 포함돼야 되는지 뭐 그 부분이 12월 중순까지는 좀 정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한번 들었어요. 네. 회의 때.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이제 좀 기다리겠다. 이게 거치에 대해서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 아까 앞에서 이제 하신 거 보면 토요일 정도에 뭐 발표하신다고 뭐 빠르면 이번 주 네,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정말 뭐 정의당이 아닌 바깥에서 이제 새로운 신당을 만드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뭐 당으로서는 손실이지만 뭐 그러면 12월 안에 탈당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탈당은 안 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예. 조금 정치 문법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제가 예. 생각했을 때는. 예. 네. 자, 정의당 비대위 관련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준우라는 비대위원장이 오시기 전에 정의당하고 또 오시고 난 다음에 정의당은 이거 하나는 확실히 다르게 할 거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예.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3주 됐거든요. 예. 만 3주가 됐는데 이제 뭐 지난주에 인터뷰한 게 이번 주에 뭐 포털 메인에 올라오기도 하고 예. 그러면 그제서야 제 지인들 중에서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어? 네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의당이 뉴스의 관심사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뭐 확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 하긴 오늘도 제가 그 모 통신사의 그 검색어로 정의당 네, 혹은 네. 정의 쳤는데 네.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기사는 계속 나오는데 네, 어제 네. 뭐 나오는 게 큰 제목이었던 네, 기사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제 저희 그 당 내에서는 좀 세밀하게 보잖아요. 아무래도 예. 굵직굵직하게 일상에 바쁘신 분들은 스쳐 지나가는 뉴스지만, 예. 그러니까 저희 뭐 뉴스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디어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고, 예. 뭐 그리고 약간 어쨌든 선거연합 신당이라는 걸 저희도 제안했기 때문에 다양한 지금 이른바 제3지대에서 다양한 정당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 여기선 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저희는 그래도 원내 의석이 좀 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당 논의에서 이제 원 오브 댐 정도로 지금 취급받고 딱 그 정도만큼의 주목도를 받고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제가 확 바뀌었다기보다는 아직 제가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할 것 같습니다.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제 뭔가 좀 거듭나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진단 먼저 좀 해보죠. 네. 노회찬 심상정 이후의 위기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득표율이 정의당은 1.83%. 네. 또 뭐 일부 뭐 강하게 비판하신 분들 중에서는 뭐 민주당 이중대다, 네. 페미니즘 정당이다, 뭐 네. 이런 이미지들도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정의당의 입지가 객관적으로 왜 이렇게 줄었을까? 어떤 기대를 지지자들에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 너무 많죠. 근데 저 생각하기에는 기대가 가장 크셔서 실망이 가장 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무례하다고 여기실진 몰라도 저는 그래도 정의당이 가장 여의도에 있는 정당 중에 상식선을 가장 지킨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양당이 무슨 짓을 해도 놀랍지가 않아라고 하는, 약간 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도 그냥 뭐 그래 뭐 국민의힘이 그렇지 뭐, 뭐 민주당 애들이 그렇지 뭐,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예. 제가 한다는 얘기가 예, 아니라. 예. 근데 정의당은 늘 이제 그에 비해서 좀 더 교과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오류가 있어도 훨씬 더 질타를 합니다. 기대가 많았던 만큼 그거를 이제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건 저희가 부족했다.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잘하지는 못했다. 이 부분을 일단 인정하고 네.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역시 이제 가치와 노선은 비교적 분명한데, 예. 그걸 전달할 때 현대 정치에서 결국 인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언어와 정책, 법률로 네. 이제 상징이 좀 돼야 되는데, 집약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노회찬 심상정, 뭐 그 전에 담병호 권영길, 뭐 그리고 뭐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뭐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복지를, 이런 구호들 이후에 조금 그런 강인한 어떤 의제들, 아이코닉한 어떤 정책들이 네. 변별성이 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너무 오래, 노회찬 의원 둘이서 너무 오래 끌고 오셨죠. 그 뒷세대가 좀 없었던 부분, 중간 세대가 좀 없었던 부분도 어쨌든 당의 어떤 취약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 9% 정도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예, 예. 근데 6석이에요. 9%면 뭐 300석이니까 사실은 뭐 못해도 뭐 20석 정도 돼야 되는데, 예. 열심히 해도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의석으로. 매출은 늘어나는데 예, 흑자가 안 나거나 흑자폭이 여전한 거예요. 제도의 문제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20년을 살다 보니까 많이들 지치셨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20년 동안 응원석에 있다가 이렇게 이게 너무 안 됐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렇게 해서 저도 옆에 있는 어떤 까다로운 소비자나 평론가가 되지 말고, 나는 20년 동안 내가 당당하게 찍을 수 있는 정당이 있었는데 이 정당이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 한국 사회에 정의당이 있고 없고를 여의도를 상상해 보면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응원석에 있다가 뭐 말하자면 추격조로 네네. 구원 등판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치에게 냉소적인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럼 진보 정당은 왜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냉정하게 따져 물었을 때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글쎄, 이제 제가 그런 말 얘기했지만 예전에 저희 당에 계시던 분들이 민주당으로 많이 넘어간 분들도 있고, 예. 민주당이 정의당 혹은 진보 정당의 이제 패스트 팔로워입니다. 그죠? 저희 예. 정책을 쭉 따라오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색깔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지점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기후나 토건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의당이 기후 너희가 뭐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겠지만, 예를 들면
가덕도 관련한 특별법이 2개가 있었는데 네. 저희는 생태적인 이유로 그걸 반대했거든요. 동남권 신공항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프랑스에서 컨설팅 회사가 와서 김해 활주로 2개 놓자. 하나 더 놓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 부산 동남권의 국제공항의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덕도라는 섬을 가보시면 이건 그냥 바다에 그냥 갖다 붓는 거거든요. 콘크리트를. 저희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걸 일관되게 반대한 정당 저희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 문제 저희가 이번 노란봉투법 대통령께서 유감스럽게 거부권 행사하셨지만 예. 저희가 발의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을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끌고 오는 리딩 파티는 리딩 정당은 선도 정당은 진보 정당이 계속 해왔던 것 같고 네. 민주당은 여당일 때 안 하다가 야당일 때 갑자기 하는 거잖아요. 방송3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일관된 정당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보 정당의 독자적 존재 의의는 여전히 있지 않냐. 그게 비록 교섭단체니 집권 수준까지 국민들한테 어떤 뭐 소구력이 없다 하더라도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거나 이 정도 의석에서 이걸 부인당할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은 피땀 흘리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비교적 뭐랄까 가성비가 좋은 정당 아니냐. 예. 있는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저는 존재 의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21대 총선에서는 정의당이 270만 표를 얻으셨어요. 물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달리는 것에 비해서 의석수가 제도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따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어떤 정도로 목표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의석수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2017년 대선, 예.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광역의회 비례대표 득표수 네. 그리고 2020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득표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예, 예. 200만 표, 230만 표, 270만 표 이렇게. 근데 대선은 박빙이었으니까 표가 적다 치더라도 작년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100만 표가 안 나왔어요. 굉장히 뼈아픈 거죠. 물론 투표율도 낮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실망시켜 드린 것이고 그래서 다시 좀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몇 석이 아니라 원래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애정을 보여주셨던 유권자분들을 돌아오게 유턴하는 그게 저희의 1차적인 지금 목표가 돼야 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표는 예를 들면 2004년 총선에서 저희가 그때도 270만 표를 얻었는데 예, 예. 그때 10석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6석이에요. 왜 그러냐?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의석은 제도와 그리고 다당제 구도에 따라서 의석수는 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를 떠나셨던 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첫 번째 절박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서 뭐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총선용이 아닌 가치 중심 선거 연합 신당, 네. 가치 중심 선거 연합 신당을 공식 제안하셨는데 조금 어려워요. 가치 어렵죠. 중심 선거 연합 신당 어떤 고민과 구상을 담은 계획인 건가요? 일단 예. 진보 정치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예. 그런데 한국 사회의 청사진에 관해서 예. 불평등 문제나 기후 위기 문제, 지역 소멸 문제 그리고 양당 기득권 정치의 그 문제 의식이 있는 요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선거 연합을 제안을 한 겁니다. 예. 네, 불평등, 기후 위기, 지역 소멸, 양당 기득권 정치 이런 거고요. 선거 연합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식 모델을 저희가 차용한 것인데 지역구와 비례를 하나의 정당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는 비례 전문 위성 정당은 아니다. 근데 선거연합 정당이 지금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돼요. 발의한 안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선거연합을 허용하게 하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서 발의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 새로운 얘기는 아닌 건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가치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을 저희 당의 입당을 잠시 하셔라. 그 당명은 같이 모아서 개정하겠다. 예, 그래서 같이 선거를 대응하자. 근데 돌아가셔야 된다면 나중에 돌아가셔라. 말하자면.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너희 당의 의석을 늘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예. 냉소적인 분들은 정의당 1석 2석밖에 안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비례 1, 2번이 저희의 기득권이라면 저희가 예.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 1, 2번 순번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이 위성 정당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가 좀 일단 쉽지 저희가 않아요. 행성인데 예. 위성은 따로 없잖아요. 예. 행성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성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위성 정당들은 자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건데 저희의 상태는 잘해야 본전이거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의석수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 기득권 정치에 질식당할 것 같은 그런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상을 모색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그러니까 녹색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뭐 진보당도 있고 있으니 어쨌든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좀 좁혀주고 고민을 덜 하시게 선거는 하나의 이름으로 대응을 하자.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 속에서 연대연합을 그전에도 많이 했잖아요. 후보 단일화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진전된 형태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정치적 실험이죠. 그게 왜 인재 영입 방식이 아니라 이런 선거 연합 정당이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와 노선에 기반한 거지 인물 중심의 명사 정치를 하는 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를 다소 퇴행시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금태섭 의원님이 하시는 새로운 선택 있잖아요. 같이 하냐 안 하냐 가지고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물었던 건 그런 거예요. 그 강령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럼 이제 금태섭 의원님은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믿어봐. 이거는 아니잖아요. 당과 당이 만나고 세력과 세력이 만나면 강령이랑 규약 같은 걸 가지고 보고 아 이런 당이구나. 이런 정치 세력이시군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구나. 네. 그런 걸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제3지대 얘기도 그래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반윤 반명 모여라인 것 같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3지대 얘기하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지대 많이 외치고는 있는데 이게 선거 후에도 같이 할 수 있는 연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만큼 제3지대니 뭐 신당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때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그 국민들이나 정치인들 자체도 두 당으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그 열망과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연식이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뭐 SES가 있고 핑클이 있는데 베이비복스가 있습니다. 연식을 거기까지 가셔야 돼. 어디로 가요? 요즘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H.O.T랑 제키가 있는데 H.O.T랑 제키요? 태사자와 NRG 팬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양당에서 이렇게 균열이 많이 나오는 건 리더십들에서 좀 통합의 그 포용의 리더십이 양당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다만 이분들이 결국은 이번 총선을 별도의 정당을 창설해서 완주를 하시더라도 다음 대선까지 바라보면 결국 민주당 국힘으로 돌아갈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진짜 제3지대라고 할 수 없고 1.5지대, 2.5지대에 계시는 분들이고 끝까지 쭉 바라보면 별도의 독립적인 그 어떤 뭐 중소돌의 기적을 꿈꾸는 세력은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난 20년 동안 역사를 봐라. 수없이 많은 뭐 창조한국당, 국민의당, 뭐 여러 당들이 있었잖아요. 뭐 국민중심당, 뭐 자민련 뭐 등등 있었는데 다 명멸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았던 당이 어디냐, 진짜 양당과는 다른 정치를 하려고 했던 세력이 어디냐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복귀를 하는 염두에 두는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 세력을 구분짓는 의미에서 진짜 제3지대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대위원장직을 맡으시고 각 정당 대표들도 만나셨고요. 이재명 대표 만나서는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코멘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멋없게 이기면 멋없게 이긴 게 저는 지난 총선의 민주당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민주당 180석 가지고 도대체 뭘 했냐. 그냥 멋없게 이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오히려 20대 국회 때는 뭐 민평당, 바른미래당, 뭐 정의당 등과 함께 개혁연대, 탄핵연대 같은 걸 만들어서 오히려 더 적은 의석으로 더 많은 걸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 1당과 2당이 그냥 격렬하게 부딪히기만 하면 우리 국회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의미에서 봐도 그렇고, 물론 민주당이 자력으로 예를 들면 200석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얘기가 맞겠죠. 근데 그렇지 못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예, 뭐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대단하신 거지만 우리 국민들이 한 정당에 200석을 몰아준 적은 없기 때문에 네. 200석이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다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연합 정치에 대한 모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저는 뭐 이제 민주당이랑 저희랑 연대한다는 얘기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건 양당 정치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건 기존에 본인이 얘기하신 대선 공약이랑도 안 맞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뭐 노무현 그 대통령이랑 비교해 보면 네. 이재명 대표께서 계속 대권의 꿈이 있으시다면 좀 큰 정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런 우려를 민주당의 5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병립형 퇴행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예, 예. 별도의 뭐 그 모임도 하고 계시고 그런 점을 봤을 때 뭐 이렇게 너무 나쁜 선택은 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생각하지만 만약 더 그러한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저희는 굉장히 날을 세워서 비판할 수밖에 없죠. 민생 현안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어떤 얘기를 나누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2+2 협의체 오늘부터 가동했다고 합니다. 지금 양당 중심의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뭐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마지막에 협의를 할 때 예. 논의의 어떤 스피드와 효율성을 위해서 소수 정당을 상당히 뭐 배제하는 게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고통에 둔감해지기도 할 법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좀 비극적인 게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적용 유예를 시사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을 시사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는 정말 비판적으로 민주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가진 정당이 어디냐라고 예. 하는 저희는 노선과 원칙에 기반한 건데 이런 입장을 두고 누가 그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희 보고 민주당 이중대다 국민의힘 이중대다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이 노선이 분명하고 예. 여기에 기반해서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갈짓자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를 좀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의석수가 양당이 좀 비슷비슷한 양상이었을 때는 또 정의당에 매달린 적도 많아요.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또 그러지 않는 때는 이렇게 뭐 고통에 둔감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무시 당하는 네. 경우도 자주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네. 지금 정의당에서 지금 계속 우리 김준우 비대위원장께서 노동 관련된 네.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란봉투법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에 대한 어떤 논란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중대재해처벌법 놓고도 정부하고 노동 갈등이 큰데 이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됩니까? 근데 솔직히 뭐 정치를 약간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결국 판단한 거는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있다. 입법 독주를 민주당이 하고 있으니 민주당을 심판해 달라라는 기조로 총선을 치르실 생각인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치적 해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당론 위배지만 예를 들면 보수나 재계가 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엄청 반대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그쪽은 신념에 따라서 그걸 반대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럼 방송 3법은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어떻게 독립시키는 문제니까 하나는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하나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랬으면 예.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가질 수 있는 포션은 훨씬 커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 모두 거부하고 계세요. 그럼 아마 쌍특검법도 거부할 것 같고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총선은 야당의 발목 잡기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 심판이냐라는 구도로 결국은 이 프레임 빨려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총선 전이기 때문에 직전이기 때문에 다른 지금 정치적 묘수나 해법이 찾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노동계랑 같이 열심히 싸웠는데 이 거부권 행사로 끝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제가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와 결별하고 총선을 치를 생각을 가질까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노란봉투법이든 뭐든 간에 그 거부권 해도 200석이면 되잖아요. 예. 그럼 한 20분 넘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강단이나 그런 소수파의 의견도 보수 정당을 지금 찾아보기 힘드니 네. 실질적인 정치적 해법은 없어 보이는 거죠. 경로가 없는 게 아니라 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해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유권자나 시민분들한테
결례일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서 안타깝지만 좀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 현안도 있지만은요. 이 질문을 좀 드려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청취자분 중에서 반창고님의 그 질문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지금 진보적인 아젠다의 시대는 저물어 가는 것 같다 느낍니다. 각자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흐름에서 정의당의 역할이 무엇일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아 진짜 포괄적인 질문이신 것 예,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무역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개방하고 통상 국가, 뭐 FTA도 우리 보고 체결하자고 하고 이랬던 국가가 네.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가 오히려 한국의 보수도 저는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보수와 진보, 하여간 전 세계의 정치가 모두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해법은 작동하지 않고 네. 남아 있는 것은 나쁜 포퓰리즘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게 또 더 격렬화되면서 전쟁이라는 형태로까지 비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문제든 이스라엘 문제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윤석열 정부가 외친다면 여기서 국제적으로 그럼 우리 사회가 우리 지구가 인류가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저는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숙제가 저희한테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당리당략을 떠나서. 근데 다만 우리 사회만 놓고 보면 일단 생애 주기상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생긴 저출산 문제나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같이 책임질 건가. 경쟁에서 이른바 낙오됐다고 하는 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냥 경쟁에서 도태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기회를 주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런 단기적인 지역 발전 처방전인 잼버리나 엑스포 이런 거 말고 예. 좀 지역사회의 소멸에 맞선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 거냐. 저희가 지금 시원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지율이나 당세가 이렇다는 생각을 전 겸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저희의 과제이기도 하고 진보 정치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있고 길을 걸으면서 계속 당원들 시민분들께 길을 물으면서 좀 해법을 같이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향은 분명한데 예. 그를 위해 가는 경로 그를 위한 로드맵이 분명치 않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같이 좀 찾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정치인분들 각 당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뭘 여쭤보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다. 반드시 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과 달리 상당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창고님의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나와주세요. 네, 퇴근 교통량이 늘면서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명휴게소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다부 부근부터 7km 구간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는 초정에서 삼락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양재에서 용인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동수원 나들목 진입램프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 사이로 심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강남수란로 성산 쪽으로 관악터널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사당나들목부터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그 밖에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성산램프부터 종암분기점까지 정체되는데 이 사이 연희램프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오늘은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아그네스 차우의 망명 발언과 관련해서 홍콩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리멤버 홍콩의 저자이신 전명윤 아시아 역사 문화 탐구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초칭을 작가님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너무 길죠. 네. 네. 탐구자님 하는 것보다 작가님이 저는 좀 이상하죠. 탐구자님은. 이상하진 않은데요. 네. 익숙한 걸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오늘도 기사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던 아그네스 차우. 네. 이분이 본인의 SNS 통해서 홍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망명 선언인 것 같은데
이 아그네스 차우가 공개 발언한 것도 한 2년 만인가요? 2년 6개월 만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예. 12월 3일 날 이제 이날이 사실 아그네스 초우의 27번째 생일날이기도 했어요. 예. 그 생일날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은 아예 폐쇄가 됐고요. 현재 네네. 트위터도 안 하고 있다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2021년 6월 이후로 2년 6개월 만이죠. 그래서 그간에 있던 사연들을 되게 길게 썼어요. 예. 그래서 캐나다에 남겠다고 선언을 했죠. 참고로 이제 아그네스 초우는 그 2020년 11월에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10개월 정도 복역을 했어요. 그랬었죠. 복역을 하다가 석방이 되고 나서 모든 대외 활동을 끊습니다. 모든 대외 활동 끊은 상태에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또 국가보안법 추가 적용도 돼가지고 사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그네스 초우는 이제 홍콩이 국가보안법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있던 보호관찰 제도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월 경찰서에 가서 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여권은 압수당한 상태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여권 압수 갱신 서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고통을 겪다가 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좀 탄압을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감시한 상황이 예, 돼버리니까요. 예.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 유학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입학 허가가 나와요. 그래서 당국에다가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홍콩 정부에서 일단 중국 여행을 하자. 그래서 가서 텐센트 가가지고서 중국에 빛나는 과학기술을 견학하고, 그다음에 개혁개방 이제 박물관에 가가지고서 덩샤오핑 이후부터 중국에 빛나는 개혁개방의 역사를 보고 전향서를 쓰고 반성문도 쓰고 해가지고 이제 유학이 허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간 게 3개월 전이에요, 올해. 그래서 딱 3개월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원래는 12월에 다시 홍콩에 들어와서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안 한 거죠. 그리고 남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조슈아 웡, 네이선 로 그리고 아그네스 차우까지 3인방이었다고 얘기가 나오죠. 작가님께서 2019년에 이 민주화 운동 당시에 직접 보고 느끼셨다고 들었는데 특히 이제 아그네스 차우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잠깐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자면은 아그네스 차우랑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015년 우산혁명부터 5년 정도 홍콩을 따라다니긴 했는데 아그네스 차우가 하던 일들이 일본어 대외 홍보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그네스 차우가 일본어가 되게 능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트위터도 일본어로 하면서 홍콩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본 미디어와의 접점이 많지 한국 미디어나 한국 이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라고는 접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기자 브리핑을 할 때 멀리서 보고 그런 적은 있지만은 주로 이제 회견도 일본 미디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그네스 차우와의 인연은 크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게 2019년 시위는 명망가 중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5년에 우산혁명 당시에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행이 되면서 그 시위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시위가 와해됐거든요. 그래서 2019년 시위는 홍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우리는 지도자가 없는 리더리스 시위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텔레그램을 활용한 시위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홍콩 당시 시위 당시에 뭐 홍콩의 야당인 민주당이나 공민당 의원들도 시위에 참여했지만은 이분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시위대였을 뿐이고 그리고 조슈아 웡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미디어에서는 모든 창구잖아요, 사실. 언론 창구인데 이 홍콩 시위 2019년 자체가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시위다 보니까 조슈아 웡을 현장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혼자 메가폰을 들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주 소수의 사람은 데려갔을 뿐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홍콩 시위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랬군요. 근데 그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에 뭐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는지 이게 뭐 긍정적인 차원이든 뭐 부정적인 차원이든 작가님께서 느끼시겠는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홍콩 민주화 운동 루포를 쓰기 전에 여행책의 저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무슨 레스토랑이 뜨고 바나 펍이 뜨고 이런 걸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제가 다시 재방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감각적이었던 곳들 또 홍콩이 한때 동방의 진주라고 불렸던 곳이잖아요. 그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고 재방문을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한 20에서 30% 정도는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그냥 사라졌으면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너무 영업이 어려웠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가게들의 분점이 타이완이나 호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그 정치적 상상력 혹은 이제 사상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떠났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대목이잖아요.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 빛나는 부분들은 사실상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 사실상 빛나는 부분 네. 많이 사라진 상태다. 그래서 실제로 며칠 전에 미국 국무부에서 예. 홍콩은 이제 중국의 그냥 일선 도시일 뿐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물론 홍콩은 중국과 달리 아직까지 한국인들은 비자를 무비자로 갈 수 있고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은 뭐 정치적 자유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거죠. 상황까지 느끼신다고 말씀드렸고 시위 당시에 그러면은 아까 뭐 우리 저 아그네스 차우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보긴 했죠 기자 브리핑할 때. 이제 직접적인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 현지 운동권 세력하고도 좀 인연이 많이 맺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연락을 주고 받으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 이후에 그 활동했던 분들은 근황이 뭐 가령 아그네스 차우와 비슷하게 흘러갔다랄지 아니면 그와는 좀 사뭇 다른 뭐 분들도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또래들 중에 이제 제일 유명했던 친구들이 이제 조슈아 웡, 예. 그 네이선 로우 이렇게 셋이 이제 3인방으로 불렸는데 아그네스 차우는 이제 전술했듯 이제 캐나다 망명을 신청한 상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누구죠? 레이선 로 같은 경우는 21년에 이미 영국으로 가장 빨리 망명을 했고 그래요. 조슈아 웡은 현재 재판 중인데요. 이 재판에 걸린 게 조금 심각해요. 뭡니까? 그래가지고 최대한 지금 무기징역이 가능한 그러니까 홍콩 47이라는 사건인데 원래 홍콩은 2020년에 총선거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1년을 연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벌어진 그러니까 홍콩 민주화 시위 도중에 벌어진 구의원 선거에서 홍콩 민주 세력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 한번 다시 홍콩 의회도 장악해 보자라고 해가지고서 일종의 그러니까 민주 그 시위계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계열의 후보들이 난립하면 표가 갈리니까 자기들끼리 자체 경선을 했어요. 그래서 단일 후보를 내자. 그러니까 친중파와 맞서가지고. 근데 이게 국가보안법에 걸린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가의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고 국가가 권능을 발휘하는 걸 방해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 전복 기도라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갈 수가 있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서 아니 단일화를 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갔다. 네네. 그래가지고 총 이제 53명 정도가 이제 기소가 됐고, 이제 처음 연행이 됐고, 47명이 기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홍콩 47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가전복 혐의를 씌웠는데 이게 유죄가 되면은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47명의 활동가들은 조슈아 웡 같은 친구들도 있지만 단일 후보가 돼가지고 출마하기로 예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경선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시킨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지 뭐 고무 찬양도 아니고 국가전복 행위면 너무 크잖아요 지금 죄 자체가. 그렇죠. 이야 무기징역. 그래서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화운동위에 그러면은 그 홍콩 청년층들은 어떤 여론의 양상을 보이는지도 궁금해요. 저도 좀 걱정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인 극단주의라는 것들은 어떤 행동들이 좌절됐을 때 더 이상 탈출구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극단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홍콩 민주화 운동 세력의 가장 핵심 세력들은 젊은 친구들이에요. 일단 저랑 연락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홧김에 한 얘기겠지만 되게 심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당연히 말려야죠. 야, 그래도 그러면 되겠니라고 말하지만은 위태위태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민주화 운동 당시 이제 뉴스 채널 같은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데 한참 많을 때 제가 19만 명일 때 들어갔던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지금 몇 명이나 될까라고 봤더니 한 2만 4천 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2만 4천 명이요? 많이 줄어들었죠. 확 줄었네요. 그리고 지금 재작년부터 홍콩은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국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애국주의, 중국이 정말 위대해 뭐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육이라는 게 우습게 볼 수 없는 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으면 그 국가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할지 그러면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지금의 10대 후반과 20대 초 중반의 사람들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집회나 시위는 일종의 축제 같은 거예요. 그 축제가 끝나면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홍콩의 지금 당시 시위의 주도 세력들은 삶을 살지 못하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홍콩이 어쩌면 극단주의로 갈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좀 위험한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체제 인사 내지는 반국가 인사 정도가 돼 버렸네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시위 참여를 가지고 이렇게 큰 죄를 적용시키면은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예전에 그 인터뷰에서 홍콩의 유통 기한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행자들도 앞으로는 정치적 발언을 조심해야 할 거다. 그냥 여행 가는 분들도. 네네. 실제로 최근에 홍콩이 자체 보안법 제정에 속도를 좀 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 2019년 10위 이후에 중국 정부가 나서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왜 또다시 보안법 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현재 홍콩 행정장관인 존 리라는 사람은 평생 경찰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 그 무자비했던 홍콩 민주화 시위 진압의 최고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진압의 공으로 홍콩 행정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 중국이 그를 왜 간택했는지 그가 무엇보다 잘 알겠죠. 그리고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형식상의 경선을 거쳤지만 이번엔 단독 입 후보로 찬반 투표로 된 사람이에요. 자, 홍콩 행정장관은 연임이 가능해요. 근데 전임 행정장관이었던 캐리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책들로 인해 가지고 아예 출마를 못했죠. 그러니까 연임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이고 그럼 중국이 무엇을 바랄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야욕들. 그러니까 실제로 존 리는 취임 사흘 만에 90살의 홍콩의 유일한 추기경인 조셉 젠을 체포했습니다. 90살 노인을. 이분은 추기경이자 홍콩 대교구 교구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바티칸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재 정권들도 못했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을 그것도 90이 되신 분을 체포를 해버린 추기경을. 자, 홍콩 기본법에 의하면은 이제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은 자체적인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홍콩의 법조계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어차피 홍콩에 형법이 있으니까 형법 안에 반역죄와 감처죄 조항이 있고 이걸로 처벌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홍콩 법조계의 일반적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기면서까지 왜 만들어야겠느냐라는 걸 일단 개인의 영달 그리고 홍콩 사회를 좀 더 타이트하게 조여나가겠다는 의지인 거죠. 근데 참고로 이 자체 국가보안법 이야기는 2023년 10월 2달 전에 처음 나온 얘기고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갈 거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개를 지켜봐야 그래야겠네요. 어떤 방향이 잡힐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그네스 차우 앞서 저희가 그 캐나다로 망명 발언한 것을 소개해드렸는데 홍콩 정부가 그랬답니다. 반드시 추적해서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잠적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해선 안 된다. 자수하지 않으면 평생 추적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했다는데 홍콩 정부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요. 근데 망명자들이 나올 때마다 홍콩은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영국에 망명한 분들도 많고 호주에 망명한 분도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몇몇 망명한 인사들은 현상금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크게 나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남의 나라에서. 그건 좀 어려운 일이고 지금의 미중 갈등이나 약간 중국에 대한 이제 서방의 거부감이 있는 상태에서 뭐 캐나다라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어떤 모종의 액션을 취한다라는 거는 1세계랑 진짜 한번 붙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 독재 정권이라는 이 정권의 특성상 하부에서 충성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은데 보편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냥 이제 일단은 바이럴인 거죠. 말로 그냥 이제 겁을 주는 정도지 실제 이루어질 것 같진 않다. 다음 주에 그 홍콩에 구의원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 선거 때와 달리 역대 가장 조용한 선거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이제 2019년 선거가 거의 민주파의 압도적인 선거였고요. 승리였고 홍콩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만약에 총선거를 치르잖아요. 지금은 90명을 뽑고 그전에는 70명을 뽑았는데 이 중에 35명인 단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구 개념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선출하는 건 35명이고요. 나머지 35명은 간접 선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그렇게 흘러갔는데 구의원 선거만큼은 직접 선출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 선거에 홍콩 역사상 가장 컸던 71.23%의 투표율을 보였던 거죠. 근데 71.2%요. 근데 이게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뭐 그냥 선거 좀 했내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단하다까지는 안 느껴져요. 홍콩은
우리가 투표 연령이 되면은 강제로 우리 투표권이 주어지잖아요. 홍콩은 투표를 할 사람들이 선거등록사무소에 가가지고 선거인 등록을 해야 돼요. 뻔뻔히. 그러니까 할 때마다요? 예, 그러니까 투표 의사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번거로워요, 일단. 그렇죠. 강제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친 상태에서 71%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은 다른 굉장히 얘기죠. 적극적인 분들이시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국가보안법 이후로 시진핑이 홍콩은 원래 이제 중국이 홍콩을 흡수하고 나서 내세웠던 홍콩 통치 3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항인 치항.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리게 하겠다. 그다음에 고도자치 같은 개념이 있었는데 시진핑이 갑자기 홍콩은 항인 치항이 아니라 애국자 치항.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된다. 라는 말을 했고 이제 2021년 총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선거에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상 검증을 받고 여기서 패스를 해야 입후보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시위 경력이 있거나 민주화 인사들은 입후보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 구의원 선거에서 71%였던 투표율이 2021년 총선거에서는 무려 30%대로 떨어집니다. 30.2%로 떨어지고 이게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데 심지어 중국은 그 사이에 홍콩은 선거법을 개혁해서 구의원 선거는 직접 선출이 많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직접 선출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투표를 할 이유가 없게 만든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예상이 되네요. 자동적으로 친중 인사들로 채워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출마 자체를 막았는데 무슨 수를 내겠어요. 정치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의 관심이 시든다기보다는 가지는 게 무의미해졌고. 선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홍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참 깝깝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중국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ELS 문제로 홍콩에 투자해가지고 떨어져서 난리가 났잖아요. 홍콩 항생이 지금 6천이에요. 2만 중반 가던 게. 그러니까 홍콩 항생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어디냐? 그냥 이제 중국 기업들만 들어가 있고 외국 기업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냥 선전이나 상하이 증시의 하부 증시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사실 금융은 신뢰가 핵심이잖아요. 이 신뢰가 사라진 거죠. 뭐 홍콩은 국제 금융망의 뭐 허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 얘기죠. 이제 진짜로 옛날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홍콩의 미래는 그냥 미국 국무부가 했던 얘기처럼 이제 중국의 일선 도시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선전이 홍콩의 경제 규모를 앞섰기 때문에 홍콩은 심지어 선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전시 홍콩구다. 그러니까 홍콩이 처음 중국에 흡수될 때 홍콩 경제는 중국 총 생산의 33%를 차지했어요. 지금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사람이 느낀 열패감도 대단한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정말 이제 과거의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그러니까 헤리티지들이 살아 있는, 하지만 중국 도시인 곳이 되어버리겠죠. 지금 청취자분들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홍콩에 안에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해봐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시사해주는 뭐 점은 뭘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홍콩 사태에 대해서 또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한국 분들이 되게 좀 헷갈려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 관점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조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 조국이 싫다고 영국 깃발을 흔드는 격이에요. 그럼 한국적 사고에서 보면 이건 매국노잖아요. 그렇죠. 일본 지배받다가 해방이 됐는데 나 일본 갈래라고 흔드는 거인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말로 저도 되게 많이 강연을 다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럼 저 사람들은 성조기를 흔드냐 하필이면 왜 유니온잭을 흔드냐 매국노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현장에서 그 홍콩 시위 현장을 보면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그림이에요. 그림 우리가 막 일장기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상한 그림인데 결국 홍콩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조국이라고 선택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조국에 갔는데 그 조국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이제 일종의 신민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흔드는 건 우리의 자유를 위한 투쟁일 뿐인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번영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은 정말 단순하게 매국노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거든요. 조국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누군가한테 되게 폭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홍콩이 50년의 고도자치를 누린다는 것들이 일종의 합의문에 의한 거예요. 영국과 중국의 합의. 그리고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부분들. 이 두 가지 약속에서 흘러가는 건데 견제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의 조약과 약속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이것이 지켜질 것인가. 예. 그러니까 한국도 휴전 상태긴 하지만은 뭐 이를테면 종전협정을 맺으면은 우리가 평화가 온다. 이건 종이일 뿐인 거죠. 그걸 지켜내기 위한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예. 중국은 홍콩에만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1950년대에 티베트를 점령하면서 예. 이 티베트에도 달라이라마의 체제를 인정해주고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를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십몇 년 만에 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소수민족을 다루는 방식들에 있어가지고 뭐 같은 얘기네요. 국가 간의 조약과 약속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 라는 것들이 홍콩 사태가 주는 시사점 같습니다. 예, 홍콩 사태로 따른 어떤 시사점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리멤버 홍콩의 저자이신 전명윤 아시아 역사문화 탐구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곡으로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